등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오늘 본회의 개회가 거듭 연기되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고민과 속내 국회 출입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산팔로스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10m 길이 트럭과 크레인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 IRBM을 미 공군기지에서 시험 발사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이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이 휴전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최종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김건모 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 상세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김 씨 측은 전했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점포를 철거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1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350억 배정했지만 지난 10월 모두 소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이 당초 오늘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회 전운이 감돌았습니다만 공조 야당과의 협상이 삐걱거리면서 아직 선거법 단일안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초 약속을 뒤집었고 민주당과 공조해온 군소야당이 비난에 나서는 자중질환이 벌어진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본회의도 못 열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는 한마디로 패스트트랙 공조의 자중질환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는 연동형 캡을 주장했고 당초 약속했던 석패율제도 빼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의 반발을 부르며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졌던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등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시간을 늦추면서 민주당 안을 일단 상정하려 했지만 오후 7시 3당 원내대표를 불러 모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 농성과 의원총회를 거듭하면서 대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군소야당은 어제 이미 공수처법에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16일에 최종 여야 협상을 소집하겠다며 본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일단 오늘 상정은 무산됐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오는 16일 상정, 17일에는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예산안 처리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이른바 4+1 공조체제가 선거법 앞에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워낙 엇갈리는 문제다 보니까 힘겨루기가 치열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홍혜영 기자가 오늘 협상의 막전 막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4+1 협의체는 당초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50%로 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연동률을 적용하는 의석을 25석으로 줄이자고 하면서 분위기가 틀어졌습니다. 군소 야당은 연동률 적용 의석을 줄이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이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에서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기로 했다가 50석으로 줄이고 연동률도 100%에서 절반으로 낮췄는데 또다시 상한선을 두는 건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어떻게 당장 눈앞의 표에만 매달립니까?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실무자 협상에서 연동률 적용 의석을 30석으로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각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 바람에 당초 수정안을 상정하려고 했던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협상을 거듭할수록 선거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유권자들이 가늠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고 여기에 맞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잘게 나눠 필리버스터를 피해가겠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 회기 결정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일단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보고 이번 주말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선거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한국당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었습니다. 회기가 변경되면 기존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16일에 임시국회가 끝나면 17일에 새 임시국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는 여당의 전략에 대응한 시도였습니다. 임시회의 보통 30일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쪼개기 임시회의를 올리신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저항권도 행사하지 못하면 과거 통합진보당이 실제로 회기 결정권으로 토론을 벌였던 전례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 등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대상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회법을 잠깐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사안으로 돌리며 거부했고 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헌정적인 문희상은 각성하라! 민주당이 선거법을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면 한국당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내에서는 선거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장외에선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예, 국회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직은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자, 서주민 기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저도 사실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 찍는 비례 대표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정당 득표율이 30%면 국회 의석도 그만큼 30%를 보장해 주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이미 확보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없게 되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그 거대 정당들을 찍으면 그 표는 사실상 사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연동률을 민주당이 50%만 적용하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연동률 50%를 적용해서 하자는 건데 그걸 연동률 50%를 가정을 하되 조금 단순화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정당 득표율 40%를 얻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 전체 300석의 40% 그러니까 120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지역구 의원 당선자가 110석이 나왔다면 비례의원으로 나머지 10명을 채우는데 이 100%면 10명인데 연동률이 50%니까 10명의 절반인 5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15석이 되겠죠. 이 반면에 만약 정의당이 10%를 득표한다면 이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을 받습니다. 설사 지역구 당선자가 지금처럼 2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28명의 절반 그러니까 14명이 비례의원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수가 적은 군소정당에게는 유리한 제도인 겁니다. 예,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막판에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의 협상이 깨진 이유가 연동형 캡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아까 뭐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그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방안인데 이 캡이라는 건 일종의 그러니까 상한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50석 전체가 아닌 이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연동률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군소정당 특히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의당의 정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정의당으로서는 사실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연동률을 계속 조금씩 떨어뜨리는 안을 지금 수정해서 내는 거군요. 자, 어쨌든 뭐 참 복잡한 제도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정의당 주장대로 100%에서 50%로 그리고 또 연동형 캡까지 도입하자고 민주당이 이렇게 뒤늦게 자꾸 네. 연동률을 낮추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당초 초안보다 지금 뭐 비례대표 의석수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예.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당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 위성정당 또는 이 비례정당이라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 설명을 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이 거대 정당은 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렇죠. 예컨대 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가칭입니다. 비례한국당 같은 이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는 저희한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한테만 투표하시고 비례대표 투표는 이 비례한국당에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지지율만큼 추가로 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같은 방법을 민주당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야당과 정면 충돌하면서 새 선거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그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 꼼수를 쓰기에는 사실 명분이 조금 없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연동률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선거 자체가 좀 왜곡될 가능성도 네. 있겠는데 자, 결국 어쨌든 오늘 이제 본회의 못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 주말인데 네. 내일도 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고요. 합의가 된다면은 당장 내일도 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휴일인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려면 사전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토요일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전체 정치 일정으로 보면 다음 주 초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겠군요.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2017년 8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하자마자 김기현 수사팀을 전면 교체합니다. 이때 수사팀에서 배제된 경찰관에게 이후 청와대에서 전화를 걸어 수사 내용 등을 물어봤다는 것, 여기까지는 이미 보도가 됐죠. 그런데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친인척 담당 특감반원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은 친인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백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원호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은 창성동 3층에 특수업무 2명과 5층에 친인척 담당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친인척 팀장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이른바 광흥창팀 출신이었고 나머지 3명은 경찰 파견직입니다. 이 가운데 최선임인 A 총경이 지난해 1월 황운하 울산청장 부임 뒤 김기현 문건 수사팀에서 배제된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원 2명이 지난 1월 11일 울산으로 내려갔을 즈음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A 총경이 김기현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내용 등을 파악했던 겁니다.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수사팀에서 배제된 관계자는 A 총경이 당시 수사 내용 등을 묻는 전화를 수차례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이라면서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수사와 관계없다고 했던 청와대 명과 배치됩니다. 특히 A 총경은 지난해 12월 경찰 인사에서 지난 2012년 경정으로 승진했던 동기들 가운데 유일하게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A 총경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확보한 송 시장 측의 선거 전략 문건에는 청와대는 물론 정부 여당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당정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2017년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에 맞췄습니다. 시청에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을 비판하며 한 약속은 1년 만에 깨졌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죠. 송 시장 측은 2017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역할을 거론한 구체적인 선거 계획을 세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정청이 이 문건의 계획대로 움직인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8개월 전인 2017년 10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시장이 아닌 당시 지역 변호사였던 송 시장이 김 장관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암각화에는 물이 안 닿도록 대폭 낮으려면 사실 식수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가치도 있을 거라고. 당시 야당은 장관의 이 같은 행보가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다 자꾸 힘 실어주는 것처럼 비춰지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며 일정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송 시장을 경선 없이 단독 공천했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공천한 17명 중 이 같은 단수 추천은 송 시장을 포함해 5명입니다. 점수를 따로 공개하실 생각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선거 11일 전 울산을 방문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문재인 대통령, 문심이 곧 송심이다. 문심이 송철호 후보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 당대표가 울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청와대 한 행정관은 선거 5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송 시장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유치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당정청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송철 후보 계획을 청와대 정부 여당이 전면 실행에 옮겨 그를 당선시켰으며 여권에서는 의혹을 일축합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장관도 만날 수 있고 총리도 만날 수 있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전국 경제 투어 첫 방문지로 울산을 선택했죠. 그럼 울산에서 2019년 새해 첫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합니다. 송 시장은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송 시장에게 내리는 눈이 녹아 없어질지 눈사태가 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을 하면 곧장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지명 직후부터 검찰 인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던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네, 내년 초에 검찰 인사 단행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 지명을 받은 입장이고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 지난 11일 인사청문 요청한 국회 접수 이후 어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오늘 사법연수원 28기부터 30기까지를 승진 대상자로 지정해 해당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검사장급 14명의 승진 인사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3개수를 상대로 승진 대상자 검토에 들어간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무부 측은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도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인사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 만약 인사를 단행한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정치권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 감찰 중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권영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한 장짜리 공보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구속 기소할 만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을 중단한 건 위법하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조국 전 장관의 해명과 달리 당시 특감반의 중간 보고서에 등장한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의 골프채 수수 등이 모두 범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유 전 부시장은 오피스텔 사용 대금과 항공권, 자신의 저서 구매 비용 등 4,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의 인턴 기회와 동생 취업, 부동산 구입 비용 무상 차용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요구로 4명의 금융업계 관계자가 오랜 기간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체류비 지원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해외 계좌 추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책임자로 지목된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은 청와대가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3인 회의를 했을 때 이미 감찰이 끝난 시점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백원호 전 비서관은요, 특감반원이 올린 비위 감찰 보고서를 결과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미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도 했죠. 자, 그런데 최근 수사로 드러난 당시 상황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은 감찰을 하던 특감반원에게 본인의 해외 송금 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연락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감찰이 종료된 게 아니라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자, 거기다 백 전 비서관의 말은 이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이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또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한 전직 특감반원도 유 전 부시장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서는요, 감찰을 받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것도 집권 1년 차에서 힘이 팔팔한 청와대가 요구하는 감찰을 거부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유 전 부시장 말고 또 있을지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자, 게다가 유 전 부시장은 처음 감찰을 받았을 때 휴대폰 포렌식에는 동의를 했었는데요. 휴대폰에서 상당 부분 비위 내용이 나왔고 또 이 비위 내용이 감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법을 보면요, 특감반은 비위 첩보를 입수하면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비리 첩보를 접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은 경찰에, 또 포렌식 이후 비위 정황이 나왔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이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이 백 전 비서관은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금융위에 전화로만 전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경찰이나 검찰로의 이첩도 또 금융위 감찰국으로의 비위 행위 공유도 없이 구두로만 설명을 한 겁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비위 의혹으로 사표를 낸 상태였고 또 청와대에 전화를 받은 금융위는 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백 전 비서관의 말을 일단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만 또 법률적 판단이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보죠.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 타결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협상 시한을 50여 시간 앞두고 이룬 타결인데요. 아직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농산물을 더 팔고 중국은 일부 관세를 경감받는 게 이 합의의 큰 틀로 알려집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자국 내 상황 돌파를 위해 내린 결단인데다 정치적 상황이 변수로 남아있어서 완전한 갈등 해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양국의 합의 내용 송지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잠정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빅딜, 큰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강조 트윗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국은 관세 철회와 농산물 수입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 약 58조 7천억 원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주장했던 금액입니다. We're going to be selling to China about $50 billion worth of farm agricultural products. And it's amazing. 그 대가로 미국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을 낮추고 아이폰 등 디지털 기기가 대거 포함된 18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도 철회하게 됩니다. 21개월 끌어온 미중 무역 전쟁은 최악은 면했지만 양국이 대통령 탄핵과 성장세 둔화 위기 앞에서 중국의 기업 구조 개혁 등 쟁점을 남겨둔 채 휴전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그렇다면 휴전으로 들어간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죠. 당장에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역 합의가 이뤄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1% 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7달 만에 217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00억 원, 4,8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누그러지며 원달러 환율은 15.1원 내린 1,171.7원에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니케이, 항생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최고치를 찍었고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수요를 둘러싼 세계 경제의 그림자는 일단 거쳤다는 분석입니다. 연말까지로 본다면 코스피 2200포인트 노려볼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무역 협상 기대감이 계속 확산되는 거고요. 특히 미중 관세 전쟁의 유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던 우리 자동차 업계 역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 측이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김건모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장을 냈습니다. 해당 여성이 특정되진 않지만 방송 내용을 토대로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 측 소속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여성이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며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하기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에서 유흥업소 여성 A씨의 성폭행 관련 인터뷰를 내보낸 데 이어 추가 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건모 씨의 맞고소 소식에 강 변호사는 적반하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적반하장이고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뭐랄까요? 지금 아마도 저거는 굉장히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건모 씨의 방송 활동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솔로 생활을 보여줬던 SBS 예능 프로그램 측은 더 이상 김 씨 분량은 없고 추가 촬영이나 새 에피소드 촬영 계획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 측 역시 데뷔 25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검찰이 그제부터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있죠. 이 당시 경찰관들이 검찰 조사에서 복역자 윤모 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부인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 복역자 윤모 씨는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장모 형사 등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3명도 지목했습니다. 사람이 3일에 2시간 잤다는 거는 내 이 신체가 구조가 아무 느낌을 못 느껴. 장 형사 등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있어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장 형사 등 3명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숨진 당시 수사팀의 막내 형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작 의혹이 불거진 국과수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당시 국과수 직원 A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감정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화성 8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미 해리스 대사 참수 퍼포먼스를 하겠다던 친북단체가 이 경찰의 집회 제한에도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경찰 제지로 걱정하던 일은 없었지만 모욕적인 퍼포먼스로 보는 이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맞불 집회를 연 쪽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묵 위에 꽂혀 있는 미국 해리스 대사의 사진을 한 시민단체 단원이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하나, 둘, 셋! 미 대사의 코털을 하나씩 뽑기도 하고 축구공에 해리스 대사의 사진을 붙여 차려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공만 발로 차기도 합니다. 친북 성향 시민단체 국민주권연대 등 20여 명은 예고대로 집회는 열었지만 경찰 제지로 참수 경연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해리스 대사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민지 총대인세 해리스를 수호하라! 미 대사관 옆에서는 보수 시민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담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를 갖다가 조롱하는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롱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퍼포먼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문재인 대통령을 연출하는가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집회에선 양측의 돌발 행동이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됐다고는 하지만 극단적인 집회 내용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강원 양구의 황금 해식에 대구 도심에 설치된 잠든 원시인. 이 전국 곳곳에 이런 독특한 공공 조형물이 많죠. 독특하다 보니까 평가가 엇갈리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시장 한복판에 황금빛 해시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양구군이 지난 2008년 8억 원을 들여 순금 4kg과 청동으로 만든 앙부일구입니다. 무게 18톤, 높이는 8m입니다. 지난 2009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시계로 기네스에 등록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볼거리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거를 그냥 오히려 분모로 만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대구 달서구가 선사 유적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길이 20m, 높이 6m짜리 원시인 조형물에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앞에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뒤에 건물도 많이 가리고. 전북 무주에서는 72억 원을 들여 산 정상에
높이 33m짜리 태권브이 동상 건립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인천에서는 높이 20m짜리 새우 모양 전망대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공공조형물, 결국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랜더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2년 동안 핵 능력을 2배로 향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전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는 또 도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인지 고서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공개한 지난 11일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이곳에서 10m 길이의 트럭과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번 엔진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자재와 장비들을 운반하고 설치하려는 용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엔진 시험하기 전에 이런 차량들의 움직임이 있고 난 이후에 엔진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3월 이후 20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면서 최근 2년 사이 핵 파괴력이 배가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em are bigger weapons. Their nuclear damage potential has probably increased about 100%. 북한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상했습니다. Submarine launched missile, another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that they haven't tested in several years. That sort of thing I would expect should be the Christmas surprise. 단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켜 내년에 어느 시점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3건의 결의안이 새로 채택됐고 미국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캘리포니아 벤던버그 공군기지에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사거리 5,500km로 추정되는 IRBM은 500km를 날아가 태평양 공해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올 8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폐기한 뒤 IRBM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 배치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계획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시험 발사 당일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실험 중단 약속을 준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 핵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습니다. The fourth preamble paragraph of the draft resolution 11 is adopted.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등 3건으로 북한 정부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안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 결의안은 130표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은 모두 반대 또는 기권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정부가 파병 쪽으로 곧 결단을 내릴 듯합니다. 일단 연락 장교를 파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응하는 카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선 4,400톤급 구축함 강감차남이 작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청해부대 30진으로 UDT 특전요원과 해상작전헬기 운용병력까지 32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 협력을 기대한다는 미국의 직간접적인 요청에 따라 인근의 호르무즈 해협까지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여기에서 작전 해역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고. 어제 NSC 상임위 회의를 진행한 청와대는 파병을 뜻하는 참여나 관여가 아닌 기여라는 표현을 쓰며 단계적 참여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연락장교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NSC는 방위비 협상 대책 마련안까지 회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분담금 이슈와 파병 카드를 연계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다음에 이 폭과 범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넓혀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의 항목과 범위도 우리가 넓히는 게 방위분담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설득을 할 수 있고. 17일 서울에서 열릴 방위비 5차 협상에서 반환기지 정화 비용 부담과 파병 검토가 미국의 증액 요구를 낮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경기 불황시 직격탄을 맞는 게 자영업자인데요. 이 폐업할 때도 개업할 때만큼이나 큰 돈이 들다 보니 정부가 폐업 시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해 폐업 지원 신청 건수가 5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한 상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인부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한창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폐업하고 나간 그 업종 이제 지금 새로 들어와서 인테리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한때는 편의점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닫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대부분 건물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업종에 따라 1,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부담을 못 이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점포 철거 지원을 요청하는 자영업자들이 매년 5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포함한 폐업 지원 사업 신청자는 어제까지 2만 2천 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3배로 급증했습니다.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되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다들 폐업하는데도 고민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지원 증가는 관련 예산 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폐업 자체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노인 인구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고령의 자녀가 부모 등을 모시는 이른바 노노케어 현상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2015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 1명을 생산 연령 인구 6명이 나눠서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뒤인 2065년이면 노인 1명을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본보다도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노인은 그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노동계층의 사회보장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둔 중고령자 30%는 직접 간병을 했고 간병 대상은 주로 부모와 배우자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상이 될 전망인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2067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46.5%, 동시에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45.4%까지 줄어들어 처음 역전됩니다. 일할 사람은 적고 부양할 사람은 많아 경제 활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재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곳곳을 짓누르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달콤한 영국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독신 총리 휴 그랜트가 여비스의 집을 찾아갑니다. We'll be very sorry to drive away from you. 사랑을 고백하고 키스하는 두 사람. 여비스는 퍼스트 레이디가 아닌 퍼스트 걸프렌드가 됩니다. 이 새로운 호칭은 지난 7월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존슨 영국 총리가 취임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앞서 퍼스트 보이프렌드라는 호칭을 탄생시킨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37살의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에 오른 아던 뉴질랜드 총리입니다. 그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퍼스트 베이비를 낳으면서 6주 출산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양육을 맡아 아기를 낳는 퍼스트 보이프렌드와 함께 UN 총회에 참석해 기저귀 외교라는 신조어도 나왔죠. 이슬람 사원 테러가 터졌을 때는 히잡을 쓰고 유족을 안아주며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저신다 마니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최연소 여성 총리 기록을 34살의 마린 핀란드 총리가 깨뜨렸습니다. 남녀 통틀어서는 쿠르츠 전 오스트리아 총리의 31살에 이은 2위 기록입니다. 마린 총리는 첫 내각도 파격적으로 꾸몄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장관 19명 가운데 12명을 여성으로 채웠고 경제, 교육, 내무 같은 주요 장관을 모두 30대로 지명했습니다. 마린 총리 포함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5정당 대표가 모두 여성이고 그 가운데 4명이 30대라는 소식도 우리로서는 놀랍습니다. 핀란드, 뉴질랜드만이 아닙니다. 얼핏 꼽아도 유럽을 중심으로 30, 40대 지도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성 돌풍을 넘어 젊음이 일으키는 지진, 유스퀘이크가 세계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치와 사고방식이 격변하는 시대에 낡고 늙은 기성 정치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국가 서열 2위자,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륜과 경륜도 중요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겁니다. 이렇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돌려막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 정치는 고인물에서 결국 썩는 물로 가고 말 겁니다. 12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거꾸로 가는 한국 정치였습니다. 오늘 밤 약속 있으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오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눈이 오는 곳에서는 적지 않은 양이 쌓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잘 참고하시고요.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토요일 나쁨 단계 유지하다가 일요일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네요.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 지역은 영하권, 남부 지역은 영상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낮 최고 기온 6도, 강릉 10도, 대구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동해와 서해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고도 4m까지 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